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데이터 전문가 과정 멀티모달 분야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멀티모달 과정 내에서도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멀티모달 이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어떠한 개념인지를 알아보았더라면 이제는 두 번째에서는 저희가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 그 다음에 구축 사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강의 내용 함께 보시면서 아무래도 데이터 전문가 과정인 만큼 내용들이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준비된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차근차근 학습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모달 구축 데이터셋 소개이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멀티모달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사례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이 구축 사례를 통해 멀티모달 데이터의 수집, 정제, 라벨링 가이드라인까지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멀티모달이라는 것이 이미지 영상 분야 혹은 음성 텍스트 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이 같이 뭉쳐져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 보니까 결국엔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도 각 데이터마다의 특색을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앞서 데이터 라벨링 과정에서 배웠던 가이드라인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결국엔 이 멀티모달 데이터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들었던 강의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멀티모달 데이터의 구축 사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멀티모달 영상 같은 경우 사실은 이 멀티모달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영상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영상 데이터라는 것은 그 안에 시각적인 어떠한 정보들 그리고 음성 정보 그 다음에 이 영상의 음성을 받아 적은 자막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까지도 총 집합되어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멀티모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영상 데이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의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구축하는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구축 목적 보시면 마케팅, 방송, 의료 노인복지, 서비스 로봇, 감성 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에 가까운 멀티모달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구성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클립, 1분에서 3분 내외의 비교적 짧은 하나의 영상 클립들이 각 영상마다 6,000개의 대화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에는 특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 영상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결국엔 이 영상 데이터의 배경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 어디서 촬영된 영상인지 혹은 언제 찍혔는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화질은 어떤 화질인지 이런 식으로 이 영상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메타 정보, 메타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제이슨이라는 확장자의 파일로서 정리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구축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항목 함께 보시면 영상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모달 데이터의 감정 정보들 그리고 이미지 시각 정보에서도 바운딩 박스 혹은 객체 간의 관계와 같이 시각적으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유형들을 반영할 수가 있겠고요. 음성 데이터 안에서도 이 음성에 대한 감정 그리고 발화를 전사, 받아 적은 텍스트 안에서도 이 대화의 전략, 의도 혹은 감정까지도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데이터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분야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영상 데이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목 같은 거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이 영상의 대화에 등장하는 각 발화자들의 성별 혹은 연령대와 같은 것들을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또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감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희가 뒷단에서도 좀 살펴볼 건데 이미지를 기반으로 감정을 볼 수도 있고요. 음성을 기반으로 감정을 볼 수도 있고요. 혹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감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한다라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음성 혹은 대화 텍스트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 질문 혹은 답변에 대한 분류, 발화 의도, 대화 전략 이러한 것들이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를 라벨링할 때 들어가는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물론 이제 감정 혹은 발화 의도, 대화 전략 같은 부분들은 어떤 AI를 학습시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심리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대화 전략 발화 의도가 분류하는 체계가
조금은 그 전문 분야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립될 수도 있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영상, 상황 및 행동 데이터에 대한 사례 함께 살펴보았고요. 네, 멀티모달 영상 그리고 구축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원천 데이터 수집, 어노테이션, 검사 및 구축 세 가지 방식별로 저희가 구축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촬영 장소 혹은 연기자를 섭외해서 촬영으로 넘어가고요. 연기가 적절했는지, 예를 들어서 너무 로봇처럼 읽어서 이 일상 대화 속에 반영되어야 하는 감정들이 잘 녹아들지 못했더라면 다시 한번 촬영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연기는 적절했으나 데이터의 적절성,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노이즈는 없는지 혹은 화질이라던가 혹은 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계획한 AI 학습용으로 적절한 수준, 그런 지표들에 미흡하진 않는지 그러한 적절성 검사도 원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라벨링에 가깝겠죠.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하고 다시 문제가 있는 데이터들은 다시 한번 보완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검사 및 구축은 라벨링 검사 및 품질 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AI 학습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범 모델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볼 시범 모델을 학습을 실제로 돌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적절하게 잘 했는지 적합성을 검사하고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로 구축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의 구축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들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작 도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영상 데이터 라벨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이미지에 라벨링할 수 있는 캔버스, 그리고 영상을 이동할 수 있는 재생바, 우측에 보시면 혹은 음성, 그 다음에 텍스트 이러한 데이터들을 라벨링할 수 있는 라벨링 보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교육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멀티모달 과정도 저희가 실습을 통한 과정 연계가 이루어질 텐데요. 저희가 실습 때 이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저작 도구들이 영상, 이미지, 그리고 음성과 텍스트를 한 작업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멀티모달 영상 저작 도구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 도면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이 영상 자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이미지, 영상은 결국에는 많은 이미지 프레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겠고, 텍스트라고 해서 바라 스크립트, 텍스트 기반의 감정, 바라 의도, 대화 전략, 문장의 품사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음성, 예를 들어서 한 영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남성의 발화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성의 발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음성 내에서도 구간을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는 결국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이어서 좀 살펴보면 멀티모달 감정 및 의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축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감정 그리고 이 사용자의 의도와 같은 다양한 관점의 고차원 복합 지능 분석 연구. 조금 말이 어려운가요? 고차원 복합 지능 분석 연구라는 게 결국엔 사람이 고차원의 복합적인 지능, 그러니까 소통을 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결합해서 행동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처럼 AI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선 감정, 사용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데이터들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실제 드라마 대화 어떤 영상 클립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배우분들이 하시는 연기가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어떠한 감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데이터 라벨러 입장에서도 이러한 데이터 라벨링이면 조금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항목 보시면 영상 안에서 이름, 바운딩 박스, 행동, 감정, 성별, 연령대와 관련, 이미지, 시각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겠고요. 음성 분야에서는 서로의 어떤 대화하는 대사, 그 다음에 구간에 대한 상황 묘사, 텍스트 정보들도 함께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감정 및 의도 분야에는 이러한 데이터들 사례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내로봇 인터랙션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로봇이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
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봇 1인칭 시점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로봇 혹은 서비스 로봇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고요. 결국에는 로봇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선 이 사람이 어떠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음성이 지금 긴급한 음성인지 혹은 어떠한 감정이 드러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발화의 의도, 텍스트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을 추출했을 때 이 안에 긴급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은 긴급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로봇이 이 사람과의 어떤 소통하고 인터랙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상, 음성 안에서도 텍스트, 멀티모달 이러한 인터랙션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멀티모달의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1인칭 시점에서 사람과 마주 앉다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마치 사람의 눈높이에 두고 대화하듯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게 또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성 및 모션 합성인데요. 앞서서는 사실 중요한 키워드들이 대부분 감정이었다면 이제는 감정과 같은 주관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입술 모양을 시각적으로 읽고 이 사람이 실제 이야기한 단어, 어떠한 문장, 그러한 음성 데이터와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입술 모양은 지금 이런 단어를 이야기했구나,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분야의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구축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다채널 영상이라고 해서 사람의 얼굴을 하나에서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각도로 촬영을 해서 입술의 모양을 AI가 다양한 이제 구도에서 보더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다양한 채널의 영상이라 하더라도 한 상황, 한 음성에 대한 말하는 모습을 찍은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떠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했다라는 점에서 멀티모달의 데이터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션 합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는 저희가 입술의 모양을 봤다라면 이제는 사람의 어떠한 모션, 행동에 대해서 3D 스켈레톤 혹은 3D 얼굴 키포인트, 2D 키포인트 등 이 모션 스켈레톤을 추출할 수 있는 라벨링 등과 결합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음성이나 텍스트는 어떠한 정보였는지를 함께 활용하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작이 겸하여지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멀티모달의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았고요. 네, 심리 상담을 위한 멀티모달 데이터셋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하지 않아도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구축 목적이 심리 상담 챗봇, 그러니까 심리 상태 및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어떠한 음성, 표정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센서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의 생체 신호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구축하는 것입니다.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행동을 하고 동일한 상태인데 나온 데이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영상, 이러한 음성일 때 이러한 센서구나, 하나의 센서 정보가 하나의 라벨링 값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라벨링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 전체의 구조 자체만으로도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녹음하고 촬영하고 하는 것들 외에도 센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생김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의 하나의 사례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그리고 통증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한 멀티모달리티 데이터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 통증, 그 다음에 정상 질환 빅데이터를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 영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영상 데이터여도 엑스레이, MRI, 골밀도, 체열, 투시 촬영, 그 다음에 본 스캔해가지고 뼈를 스캔하는 등의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질환을 가진 환자인데 이 질환을 놓고서 다양한 의료 영상을 취득해서 각 영상별로 이 질환에 대한 특징점을 라벨링하고 결합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라도 하나의 이제 엑스레이만 찍고 끝나지 않고 뭐 엑스레이, MRI, 그다음 뭐 초음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진료를 위해서
찍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도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획득하고 그 다양한 영상 데이터들이 하나의 질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의 특징점을 기반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영상 데이터 유형은 영상이라는 음성이나 텍스트 이런 것들이 제외되어 있는 하나의 유형이지만 영상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결합해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의 또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모달 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활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 AI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AI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멀티모달 영상 학습 지원 도구라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AI 학습용으로 생긴 어떤 데이터를 그리고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AI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주는 개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 모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들으시기에 이게 우리가 실제 라벨링을 할 때 알아야 하는가라는 좀 의문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데이터 라벨러가 직접 AI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라벨링한 데이터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킬 때 도구가 없어서 내가 라벨러로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나 어떤 필드에서 그러한 니즈가 있을 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학습 지원 도구가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러 분들도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지원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생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벨링된 데이터가 있을 때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등록하고 생성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데이터의 크기를 정하고 데이터의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이 학습 데이터 크리에이트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I 모델을 학습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AI 학습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세팅들을 정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수행 기능을 비롯해서 학습 중지, 학습 이력 확인, 그 다음에 모델의 성능 그래프를 통한 학습 현황을 파악하는 것까지 실제로 AI를 학습시킬 때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깊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AI 모델을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때는 밸류, 트레이드 데이터 같은 여러 가지 비율들을 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모델을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각 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지원 도구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모델 실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습된 모델을 실행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앞선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한 이 AI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는지를 실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AI 모델이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서 사람을 지금 잡았다면 몇 퍼센트 사람이라고 잡았는지 이런 식으로 AI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멀티모달 영상의 학습 지원 도구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지원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라벨링한 데이터가 실제 AI 모델 생성 그리고 학습 테스트까지 쓰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서 사례들 살펴보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앞서서 언급드린 것처럼 멀티모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음성, 영상, 이미지, 텍스트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총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에마다 중요했던 가이드라인의 포인트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를 라벨링할 때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을 참고해서 라벨링을 참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폭넓은 이해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저희가 단계마다 따라갈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가이드라인 예시를 잘 살펴보시면 향후 실습이나 실제 멀티모달 데이터 라벨링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멀티모달 데이터는 결국에는 영상을 수집하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라벨링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수집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데이터 수집의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영상을 촬영할 때 있어서 연기자들을 두고 이 연기자들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기를 해주세요라고 할 때 너무 막연하게 제공했을 땐 양질의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유형의 대화, 어떤 감정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들을 자세하게 명시를 해둠으로써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는 연기자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나리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3,000개, 6,000개의 어떤 영상 클립을 생성하고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균등하게 어떤 분포를 가지고 구축될지를 사전에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상을 먼저 구축을 해버리고 시나리오를 파악하려고 하게 되면 특정 대화 유형, 특정 감정만 너무 치우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그 시나리오를 통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데이터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시나리오이고요. 결국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검사해서 수집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까지 이어서 하고요. 데이터 적절성, 이 시나리오에 맞게 혹은 계획된 데이터 학습 목적에 맞게 잘 구축되었는지 검사하는 것까지가 데이터 수집의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고려사항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나리오 작성의 고려사항도 어떤 AI를 만들 것인지 혹은 어떤 데이터를 구축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고려사항은 우선 일상대화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축할 때 참고해야 되는지를 위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 시 고려사항 첫 번째로는 현대 시대를 담고 있는 일상대화여야 한다. 두 번째, 집, 강의실, 카페, 사무실, 장소, 무관 포함해서 7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3번에 각 상황에 적합한 소품 및 연기자의 인적 사항 혹은 성별을 포함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상 대화인데 민속촌에서 한복을 입고 사극톤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우주선 안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려서 대화를 한다면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죠. 일상적인 상황들을 잘 대변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연기자의 연령, 상황, 소품의 등장 빈도를 균등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대부분 20대, 30대의 대화만 나와 있다면 저연령층 혹은 고연령층의 대화를 AI가 학습하고 인식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연령, 상황, 소품, 등장 빈도를 균등하게 맞출 수 있도록 시나리오부터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욕설이나 비속어는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되 은어, 관호종적 표현, 일반적 사투리는 허용되었고 특정 브랜드의 언급은 불가하다. 사실은 이 5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욕설이나 비속어, 유해한 이런 데이터가 왜 포함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AI가 이것이 유해하다, 즉 욕설이거나 비속어이기 때문에 AI 서비스단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선 욕설이나 비속어에 대한 학습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유해한 데이터가 학습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해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유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한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AI 서비스단에서 막거나 방어하기 위해선 결국엔 유해한 데이터도 학습을 시켜서 이것이 유해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 있겠고요. 은어나 관용적 표현, 일반적 사투리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특이 케이스들의 데이터들은 항상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의 구축 목적이 폭력 상황이라던가 욕설 상황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AI라면 오히려 폭력 상황에 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일상 대화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욕설이나 비속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그 상황을 잘 대변하는 데이터일 수도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언급이 불가한 이유는 저희가 살펴보는 이 구축 사례 같은 경우가 대부분 AI 허브에 등록되는 공개용, 공용 데이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브랜드가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고요. 다만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수집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언급하는 브랜드 혹은 내가 이것을 패션 분야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어떤 분야에 데이터를 AI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브랜드가 더 자주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5번의 내용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이터 구축 목적 혹은 이 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6번 같은 내용 보시면 이제 단편적인 바람만 주어질 경우엔 감정이입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다. 너는 예를 들어서 너랑 서로 싸우고 화해하는 상황이고 너희 둘은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을 제공해 줌으로써 연기자들이 훨씬 더 감정을 잘 이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상황이 다양할수록 AI가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나리오시 작성 고려사항은 사실은 뭐 특정 예시에 대한 내용이지만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혹은 데이터를 학습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들이 있어 보여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원천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 같은 경우에는 연기자 그리고 시나리오 상황 소품별로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자는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가 나와야 되고 시나리오 상황 또한 여러 가지 공간적인 환경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소품도 각 상황에 적합한 소품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원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물리적인 세팅 자체는 카메라 세대가 일단 필요한데요. 1번, 2번 카메라는 대화하는 각각의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을 하고 하나의 카메라는 전체 풀샷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화질이라던가 길이 같은 것들을 잘 설정을 해서 데이터의 적절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일상 대화이기 때문에 일상 대화를 잘 대변할 수 있냐가 결국 데이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를 검사함에 있어서도 정제하는 작업자와 또 다른 작업자가 서로 교차하여서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 정상 분할 여부, 노이즈 여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 프로세스에서 앞단에서는 일상 대화를 잘 대변했는지 정성적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원천 데이터 검사를 다시 한번 할 때는 데이터 자체의 어떤 적절성, 어떠한 수치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단계가 한 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정상 분할 여부, 이 영상이 시나리오를 잘 반영했는지 혹은 뭐 시작과 끝이 문제없이 잘 완료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노이즈 부분의 포함 여부, 예를 들어서 영상이 깨지진 않았는지 번지진 않았는지 음성이 명확한지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와 무관한 소품의 등장 유무,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에는 특정히 정의된 어떤 소품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거나 다른 소품이 등장하진 않는지, 그리고 연기자의 성별, 나이, 등장 소품 같은 것들이 균등하게 잘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시나리오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일상 대화 프로젝트의 라벨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든 영상이 들어오는데 이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소품들을 라벨링할 때 저희가 라벨링 값을 선택하는 목록 체크박스에 넣어두면 수백 가지 소품 중에서 책상을 찾아야 되고 수백 가지 소품 중에서 커피를 찾아야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시나리오를 정의를 해놓으면 이 영상에는 어떤 소품들이 등장할지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라벨링을 할 때 이 영상 안에서는 이 소품들 목록만 넣어두면 라벨링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을 세팅할 때 참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인 게, 라벨러분들이 실제 라벨링 작업을 하실 때 데이터 라벨링을 할 때 이제 고르고서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객체의 종류를 골라야 하는데 수백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소품들의 목록을 특정해 두는 것이 굉장히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좋은 효율을 나타내게 된다는 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 프로세스인데요.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라벨링의 품질 검사와 데이터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할 때 결국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에 맞게 라벨링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하는 단계를 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노테이션을 할 때 데이터 항목 중에 인물별 감정을 라벨링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음성, 표정 각각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4개 모달리티별로 감정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성은 예를 들어서 기쁜 감정인데 텍스트는 놀라운 감정일 수도 있고 얼굴은
뭐 경이로운 감정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 유형마다 감정이 드러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인물에 대한 라벨링을 할 때 인물의 성별 그리고 연령대, 발화 스크립트와 같은 것들 결국엔 인물의 정보 및 감정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별로 라벨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물의 감정 라벨링 기준은 총 8개의 감정을 고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 대화에서 느껴지는 감정, 음성은 음성에서 느껴지는 감정, 이미지는 이 사람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각각의 데이터별로 감정을 다르게 라벨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개의 감정 정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 텍스트랑 놓고 봤을 때는 뭐 공포 혹은 놀람, 걱정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런 식으로 너무 신나서 이렇게 환호하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텍스트 자체는 공포나 걱정 이러한 감정일 수 있고 혹은 중립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 음성 같은 경우에는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텍스트, 음성 그리고 얼굴의 표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정보만 놓고 감정을 판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기뻐서 하는 텍스트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AI 입장에서는 이 텍스트를 기쁨이라고 줘버리면 아이고 이를 어쩐다라는 감정이 나중에 어떤 텍스트에서는 공포 혹은 걱정인데 왜 여기선 기쁘다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개의 감정 정보를 각각의 데이터 유형의 정보만 놓고서 판단해서 감정을 기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멀티모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예시 문장들이 나와 있는데 텍스트를 놓고 봤을 때 혹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음성의 어떤 높낮이를 듣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감정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인물의 정보 라벨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바운딩 박스는 최대한 제가 잘 들어가게끔 라벨링이 필요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인체 뭐 전체 면적의 5% 이내가 책상 때문에 다른 쪽에 삐져나왔다라고 해서 그 발까지 전체 박스를 크게 그려버리면 책상이라는 노이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제외하고 축소 설정해서 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게 또 하나의 가이드의 특징으로 나와 있고요. 인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아이디, 나이, 성별 같은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라벨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 수행의 항목 정의인데요. 보시면 개체 정보 및 관계를 라벨링할 때는 개체 정보, 뭐 위치와 분류, 그 다음에 관계 정보라고 해서 서로의 어떤 위치 관계 혹은 행동 관계 등을 라벨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체 리스트가 뭐 집 안에서도 침실, 방, 주방, 그 다음에 강의실, 카페, 사무실, 다양한 종류별로 리스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소품들을 하나의 목록에 두고서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나리오는 집, 그 중에서도 방에 대한 영상들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면 저 소품 목록만 가지고도 라벨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체를 라벨링할 때 기준은 마찬가지로 사람과 같이 바운딩 박스를 하더라도 개체의 전체적인 부분이 잘 들어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분류를 잘 선택해야 되고 이 정의된 분류에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관계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 관계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뭐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요. 행동 관계 같은 경우에는 잡다, 뭐 들다, 밀다, 기대다, 사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가 묘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화 정보 및 의도에 대한 라벨링은 사실 이제 음성이나 텍스트 라벨링에 속할 텐데요. 상황 설명 정보, 예를 들어서 이 대화의 전체 주제를 15개 종으로 분류했을 때 어떠한 대화 상황인지를 분류할 수 있겠고요. 발화별 대화 의도라고 해서 이 사람의 각각의 대화가 8개 종류로 나와 있는 뭐 진술, 주장, 명령 요청, 약속, 그 다음에 인사, 부르기, 환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대화 전략에 있어서도 이 대사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각각 라벨링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화의 의도를 분류하는 항목 중에는 뭐 진술, 주장, 질문, 혹은 명령, 요청, 약속, 표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사례 중에 로봇이 인간과 인터랙션, 상호작용할 때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 대화가
질문인지 혹은 명령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대화에마다 이러한 분류를 해주는 방식이 있겠고요. 대화 전략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공감하는 대화인지 혹은 질문하는 건지 칭찬하는 대화인지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 혹은 이게 비윤리적인 대화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비속어나 욕설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완곡 대화라고 해서 뭐 모호한 단어로 돌려 말하거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분야들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 배우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 이 텍스트 문장의 뜻과 이 대화에서의 맥락상 뜻이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AI가 완벽하게 한국어를 잘 사용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언어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완곡대화 같은 부분들이 AI가 학습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인지하기 위해선 정말 그런 대화들이 많이 데이터로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한 가지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다양한 대화 전략들을 분류함으로써 로봇과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상황을 인지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라벨링 품질 검사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라벨링 품질 검사에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라벨링 하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정을 보고 나는 이 사람이 이게 화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분노가 아니라 뭐 슬픔 혹은 놀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기뻐함으로 봤더니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경멸하고 이렇게 비웃는 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정뿐만 아니라 대사 혹은 텍스트만 놓고서도 사람마다 조금씩 주관적인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3자 결정, 다수결을 통한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라벨링을 기쁨이라고 했는데 검사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기쁨이 아니라 놀람인 것 같다라고 이제 반대되는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는 다른 검사자 혹은 다른 작업자들이 함께 보고요, 최대한 객관적인 값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정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인데, 주관적인 영역의 어떤 선택이지만 가능한 다양한 사람의 각각의 주관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인 값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라벨러가 나는 이 사람이 유난히 모든 표정, 모든 대화를 우울한 걸로만 판별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AI가 정상적으로 판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자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두고서도 각각의 답을 내고 다수결로 그 답을 고르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포함되는, 특히 특정 개인의 의사가 라벨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 과정에서 3자 다수결과 같은 집단 지성을 활용한 방법으로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필요한 AI 서비스에 맞추어서 적합성 및 학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예시들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 환경 그리고 실생활에 가까운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겠고요.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을 통해 개발된 멀티모달 영상 학습 지원 도구 AI를 학습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 시에 데이터 시나리오 작성 검사, 수집, 그 다음에 라벨링, 검사까지 각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과정마다 가이드라인들, 그리고 특히나 멀티모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감정과 같이 각 데이터별로 라벨링 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지성을 통한 다수결 결정을 통해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값을 최종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들 살펴보시면서 실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AI 허브의 개방 데이터 및 AI 데이터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구축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마쳤는데요. 보시면서 아무래도 전문가 과정인 만큼 데이터 라벨러 과정들을 제가 상세하게 바운딩 박스에 대한 설명,
전사에 대한 설명들을 상세하게 하진 않았다 보니까 용어라던가 일부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을 통하셔서 이제 질의 답변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 주시면 잘 정리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두 번째 강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모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한 구축 사례까지 두 장에 걸쳐서 함께 보았고요. 이후 이제 나머지 강의에서는 실제 프로젝트 탐구, 그 다음에 실습까지 연계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고요. 잘 마무리하신 후 나머지 실습까지의 과정도 잘 저와 함께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